오늘은요 6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마지막 7주차까지 수업이니까 다음 주가 되면 또 이 책 한 권 다 마무리하는데 오늘은 190페이지에서 214페이지까지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6주차 비주얼 리터러시와 책 읽어주기인데요. 조금 더 우리가 그림책에 대한 좀 다른 관점으로 이번 챕터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래서 똑같은 그림책을 우리가 만났을 때 어떤 관점으로 그림책을 만났는지 이런 관점도 있구나를 아마 아시게 되실 겁니다. 그림책은 모든 연령의 독자에게 호소력을 발휘하지만 일반적으로 아이들은 이미지를 더 세심히 보고 어른들이 종종 놓치는 세부사항을 짚어낸다. 사파를 음미한다면 책을 더 깊이 이해하고 감상하며 조금 더 즐겁게 읽을 수 있다. 수인이 엄마 오셨어요. 병원에 계시는데 또 수업에 참여해 주시는 거죠. 자, 이렇게 어른들이 보는 책에 그러니까 시선이 머무는 곳 그리고 아이들이 시선이 머무는 곳이 다르다. 그래서 아이들은 더 구석구석 세심하게 본다. 무엇을 보나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내용들이 이번 챕터에 잘 나와 있더라고요. 비주얼 리터러시가 왜 중요할까? 이 비주얼 리터러시라는 말이 조금 생소하시죠? 그래서 이 용어 해석부터 조금 해보겠습니다. 먼저 리터러시는 문자화된 기록물을 통해 지식과 정보를 획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그거죠. 우리가 책을 봄으로써 이 문자화된 기록물을 통해 뭘 획득한다? 지식과 정보를 획득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앞에 뭐가 붙었어요? 비주얼이 붙었어요. 그러면 비주얼 리터러시는 시각적 이미지를 해석하고 구성하는 능력이라고 넓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아이들이 4세 그리고 5세 그리고 6세 7세까지 아이들이 언어의 영역 문자의 영역이 다 개인 차이가 되게 개별 차이가 되게 편차가 심해요. 그러면 이 아이의 발달 수준을 어떻게 평가하고 측정할 수 있을까가 바로 이 비주얼 리터러시의 영역이기도 한데요. 그것을 저희는 표상 활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이들과 함께 강민이 엄마 오셨어요. 아이들과 함께 우리 아이의 어떤 발달 수준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를 아시고 싶으시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이랑 함께 뭐 자전거를 탔어. 그러면 아니면 사과를 먹었어. 아니면 뭔가 됐던 우리가 활동 경험을 많이 쌓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그림 그리기를 한번 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림 그리기를 해본다고 생각했을 때 만약에 어떤 친구는 사과를 먹고 우리가 사과를 그려보자 했을 때 그냥 까만 점을 찍는 친구도 있을 거고요. 또 어떤 친구는 빨간색으로 전체 다 색칠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요. 또 어떤 친구는 연두색을 막 이렇게 색칠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 어떤 친구는 동그라미에 그냥 이렇게 꼭지 부분을 이렇게 형상화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어른들의 관점에서 아이의 그림을 보고 어떻게 보통 평가하죠? 그 모양 그대로 비슷하게 그린 그림을 어떤 그림이라 그런다? 잘 그린 그림이라 그런다. 그래서 이 유아기 때, 영아기 때 아이들의 표상 활동은 결국 아이들의 인지 발달 영역을 알 수 있는 부분인데요. 자, 보세요. 아까 제가 첫 번째 까만 점을 그렸던 친구는요. 이 친구가 사과를 만났을 때 제일 인상 깊었던 게 뭐였을까요? 사과에서 까만 점. 뭐죠? 사과를 반쪽 딱 잘랐을 때 만날 수 있는 거 뭐죠? 사과 씨앗. 그죠? 씨를 아이는 되게 사과를 봤더니 이게 까만 씨앗이 되게 인상 깊었어 하는 친구는 사과를 하면 제일 인상 깊었던 까만 점을 그릴 거고요.
빨간 색깔 사과가 너무 예쁘고 맛있게 보여서 하는 친구는 빨간색으로 무언가를 표현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냥 사과의 어떤 일반적인 형상이 인상 깊었던 친구는 동그라미 해서 이런 모양을 할 수도 있을 거고요. 나는 사과가 빨간색만 있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보니 연두 색깔 사과도 있었어 하면 그 연두 색깔을 인상 깊게 생각하고 그리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표상 활동을 통해서 아이의 어떤 관점을 알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마찬가지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비주얼 리터러시도 같은 영역이에요. 아이들이 우리가 똑같이 그림책을 보면 많은 요소들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구석구석 어떤 요소들이 있는지를 시각적 이미지를 해석하고 구성하는 어떤 태준이 엄마 오셨어요. 상황들, 만날 수 있는 것들, 그림책을 통해서 아이의 관점에서 우리 엄마들의 그림책을 만나기 위한 관점을 넓혀주는 오늘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비주얼 리터러시는 시각적 이미지를 해석하고 구성하는 능력이라고 방금 제가 부연 설명처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가정과 학교에서 우리는 아이들의 어휘력을 넓히고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할 때 보통 언어 이해력에 중점을 두죠. 그죠? 오늘날 아이들이 접하는 상징과 인포그래픽, 지도, 차트, 다른 시각적 소통 수단의 수를 생각하면 그들이 자신이 보는 것을 분석하고 해석하며 그것에서 의미를 끌어낼 수 있는가는 매우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죠. 우리가 상징적인 것, 수학에서 만나는 그래프, 그리고 수학에서 만나는 분류, 수학에서 만나는 집합, 부분집합, 교집합, 합집합 이런 것들이 결국은 시각적 소통 수단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 그림책 속에는 그런 많은 요소들이 숨어 있는데 엄마들이 아이에게 주는 그림책의 역할을 너무 단편화시키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과 대화를 통해 비주얼 리터러시를 습득하고 강화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 이런 많은 상징적인 것들, 지도, 차트, 다른 시각적 소통 수단들을 무엇을 통해서? 그림책을 통해서 매우 다양하게 만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림책의 디자인 요소에는 무엇이 있을까? 뭐가 있죠? 그림책의 디자인 요소. 자, 크기가 다 다르죠. 책의 크기가 다 다르죠. 그리고 그 책을 찍어낸 모습이 다 달라. 어떤 책은 이렇게 작게 찍어내기도 하고 어쩔 때는 어떤 책은 가로로 길게 찍어내기도 하고 어떤 책은 세로로 길게 찍어내기도 하고 크기부터 판형이 다르다. 두 번째, 시각적 상징 요소, 표지와 재키, 그러니까 표지의 구성이 다르다. 맞죠? 그리고 보세요. 면지가 영아들이 보는 책들은 어때요? 면지가 되게 두꺼워요. 그리고 점점 아이들이 연령이 높아질수록 면지가 점점 얇아지죠. 그 속에도 아이들의 발달 근거가 숨어 있어요. 영아 친구들은 이 소근육이 유아기 아이들보다 훨씬 더 무뎌요. 그래서 책장을 넘기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리고 손에 힘이 없기 때문에 찢기가 쉬워요. 이렇게 야무지게 찢지를 못하잖아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여기 숨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문은 책의 내용을 이야기하겠죠. 그리고 타이포그래피, 그리고 말풍선, 테두리와 프레임, 이런 이 모든 디자인 요소들은 이야기에 또 다른 즐거움과 의미를 제공한다. 이야기를 다시 읽어도 즐거운 많은 이유 중 하나는 처음 읽었을 때 놓친 것들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바로 그거죠.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림책의 이 디자인 요소들은 결국 아이들에게 어떤 감각을 심어준다? 미적 감각, 그리고 시각적 요소를 통한 상징적 수학적 요소도 숨어 있고요. 여기 속에서는요, 또 많은 그림과 대화를 통해서 비주얼 리터러시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도 숨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아이들에게 이 그림책을 읽어줄 때
무엇을 보여주고 싶어서 읽어줬지? 한번 고민해 보세요. 우리 매일 인증샷 올릴 때 아이들과 함께 그림책을 만나는 시간을 많이 가지잖아요. 그럴 때 이 그림책 속에 많이 숨어있는 이런 요소들을 나는 생각을 했나? 그러면 오늘은 책 표지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아이와 책을 만날 수 있을 것이고, 오늘은 책의 크기, 그러니까 우리가 내 바구니에 책을 넣어보자 그랬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뭔가 조건을 넣을 수도 있어요. 우리 집에서 제일 큰 책을 모아보자. 아니면 안에 속지가 제일 두꺼운 책을 모아보자. 아니면 또 어때요? 제일 작은 책 사이즈가 제일 작은 책을 모아보자. 그리고 또 어떤 조건을 줄 수 있어요? 내가 제일 마음에 드는 표지, 그림책 표지가 제일 마음에 드는 그림책을 넣어보자. 뭔가 단서를 아이들에게 계속 바꿔서 제시함으로써 여기에서 중복되는 책도 있을 것이고, 여기에서 매주 달라지는 책도 만날 거예요. 그러면 아이는 똑같은 그림책이지만 지루하지 않고 어때요? 매주 다른 책을 만날 수 있어요. 무엇 때문에? 엄마가 제시해주는 이 단서들이 어때요? 매주 달라진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느끼기에 그 단서에 집중해서 찾아내려고 한번 해볼 거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많이 숨어 있어요. 자, 그리고 사파가는 예술적 요소를 어떻게 사용할까? 우리가 그림책을 보면 여기에는 그 사파 속에는 뭐가 있어요? 선도 있고요. 그리고 뭐가 있어요? 색도 있고요. 그리고 뭐가 있어요? 똑같이 우리가 아는 곰이지만 엄마 곰, 아빠 곰, 아기 곰, 이웃 곰 다 다르잖아요. 북극에 사는 곰, 또 동물원에 있는 곰 다 달라. 관점에 따라서 사파가 다 달라진다는 거죠. 그리고 질감, 이 사파의 질감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사파가 있는데 그 배경, 여백, 이런 것들이 사파의 예술적 요소들이죠. 그죠? 이런 것들도 아이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뭐라고요? 비주얼 리터러시의 한 요소이다. 자, 그러면 글 없는 책은 어떻게 읽어주어야 할까? 글 없는 책은 책을 읽지 못하는 아이부터 책을 읽기 시작한 아이, 모든 언어의 사용자,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려는 어른들까지도 누구든 읽을 수 있는 책이 글 없는 책이에요. 아이에게 글 없는 책을 읽어주면 속도를 늦추게 되어 전개되는 이야기, 즉 당신과 부모와 아이가 만들어내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만나게 된다. 그림만으로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배경 지식이 필요하므로 특히 아이들과 읽기에 더없이 좋은 글 없는 책이다. 그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 미디어를 통한 책 읽기나 미디어를 통한 학습 도구 좋은 점도 있다 그랬죠. 그렇지만 이 미디어는요, 굉장히 몰입도가 되게 높기 때문에 아이가 뭔가 미디어를 통해서 뭔가 보고 있을 때 이 옆에 있는 사람과 교감하고 상호작용하기가 매우 힘든 구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걸 못하는 거죠. 아이들과 읽기에 부모님과 아이가 만들어내는 이야기를 감상할 기회를 얻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이 미디어는요, 엄마들이 뺏기게 돼요. 어디에? 미디어 속에 내 아이를 뺏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그게 어느 중독까지 되면 엄마보다 뭐가 더 좋다? 스마트폰, 태블릿이 더 좋다. 엄마 필요 없어. 그래서 내가 밥 먹는 시간보다 뭐가 더 좋다? 이거 보는 시간이 더 좋다. 그게 우리 아이들이 중독되기 좋은 조건이겠죠. 그렇게 되면 나중에 다른 것들을 집어넣으려고 할 때 굉장히 힘들어요.
이미 아이들은 그 강함과 끌림의 맛을 봤기 때문에 어때요? 더 이상 새로운 그냥 편안한 강하지 않는 요소들이 별로 재미가 없거든요. 우리가 아이들 이제 분유 먹고 모유 먹고 나중에 이유식 먹을 때 간이 되어 있는 거라든지 달달한 거라든지 탄산이라는 거 이런 것들을 점점 늦게 주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미 그 맛을 봐버리면 어때요? 아이들이 다른 맛이 없다라고 표현해요. 저도 강아지를 키우지만 강아지가 만약에 뭐 우리가 고기를 먹을 때 아이에게 고기를 주잖아요. 그러면 사료를 먹이기까지 한 이틀이 걸려요. 안 먹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렇게 먹었던 고기의 맛보다 고기의 맛이 사료의 맛을 더 사료가 그 맛을 넘어서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 글 없는 책들이 아이에게 주는 엄청난 요소들은 결국 뭔가 미지의 어떤 그림 속에서 누구와 옆에 있는 엄마 아빠와 아니면 친구들과 뭐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그래서 아이가 스스로 아 하면서 나중에 아하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 세포는 강한 자극을 만나면 그 자극보다 더 강해져야지만 인식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강한 자극을 주지 마라. 특히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오래 노출시키지 말고 그림책은 자 어때요? 손으로 그림책을 만져야 돼요. 그리고 만졌을 때 어때요? 앉아서 아이가 어때요? 넘기는 것도 눈과 손이 뭐 한다? 협용한다. 그러면서 책의 선택까지. 근데 미디어는 이 손가락 하나면 다 돼요. 그리고 굉장히 강한 자극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연결지어진 거니까, 연결되는 거니까 항상 내 머릿속에 생각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픽 소설은 만화책과 무엇이 다를까? 자, 그래픽 소설 안에 들어있는 요소들을 이야기하는데요. 패널, 프레임, 캡션, 블리드, 글꼴, 내러티브 상자, 음영과 색채, 그래픽 효과, 그래픽 소설의 말풍선. 자, 근데 여기서 지금 그래픽 소설과 만화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영화기, 유아기 때는요. 이렇게 칸 프레임 속에 갇혀 있는 책은 가급적 보여주지 마세요. 그 책은 나중에 초등학교 때 보여주면 좋은 책이고, 우리 영아기, 유아기 때 아이들이 만났을 때 좋은 책은 어떤 책이냐 하면은 어떤 책요? 자, 이렇게 색깔 자체가 색감으로 따지면 아까 여기 우리 그림책 요소에서 그런 게 있었잖아요. 색으로 따지면 파스텔 톤의 색감 있는 책이 좋은 책이에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만나는 책, 너무 강한 색깔, 너무 막 이렇게 그 사파에 까만색 테두리 되어 있는 거 있죠. 이런 거는 우리 아이들에게 별로 지금은 좋지 않은 책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딱 펼쳤을 때 배경이 연결되는 게 되게 아이들에게는 정서적으로 좋아요. 왜냐하면은 스토리가 이 배경 속에 다 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내 시야를 확장되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요즘에는 여기 아까 그래픽 이런 이야기처럼 말풍선 있고 이런 책들 있잖아요. 지식과 관련된 책들은 보통 보면 질문으로 시작하는 책들 있잖아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하면서 이렇게 지식을 전달하려고 하는, 특히나 과학 종류의 책이라든지 과학서라든지 그 다음에 뭔가 이런 자연 관찰도 보면 책의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이걸 막 질문으로 시작하는 책들은 보통 7세 정도 되면 시작하면 좋은 책이에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이 사고가 유연하고 정서적으로 연결되는 시기에는 아이에게 그런 어떤 질문과 답을 주는 책들은 나의 아이들의 사고를 그 속에 갇히게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런 어떤 구분이 안 되는 책이 훨씬 더 아이들에게는 좋은 영향력을 주는 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래픽 소설 만화책, 이거는 이제 한 중학생 아니면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에 해당되는 말이라서 이거는 제가 요약만 하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픽 형식의 이야기는 어떻게 읽어줄까? 이것도 마찬가지. 자,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에게 해당되는 인터랙티브 북은 어떤 책일까? 자, 오늘날의 인터랙티브 북에는 아이들이 들을 올리고 당기고 펼치고 흔들고 눌러볼 수 있는 플랩이나 팝업이 포함되어 있는 오디오북이라든지, 우리 팝업북 있잖아요. 딱 펼치면 뭐가 툭 튀어나오고 이렇게 잡아당기면 이게 액션을 취할 수 있는 책, 플레이 책이라고 플레이 책이겠지요, 이런 책들이. 그래서 인터랙티브 북 이렇게 해놨는데, 어린 아이들에게는 잘 어울리는 책이 있는가 하면 자신에게 끈을 끌어당길 힘이 있음을 아는 아이들에게는 맞춤인 책도 있다. 팝업북은 대화를 끌어내기에 매우 좋지만 매일 읽어주기에는 적당하지 않다. 보통 팝업북들은 이 종이, 이 아까 여기 보면 종이의 이 재질이 되게 얇아요. 왜냐면 팝업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되게 얇게 있기 때문에, 저도 아이가 어렸을 때 이 책을 많이 봤는데 잘 찢어져 버려요. 그러면 아이에게 무엇을 준다? 상실감을 준다. 그래서 이 책은 그냥 간단하게 한 번씩 액팅할 때, 놀이 같은 거 할 때 아이들에게 그냥 흥미 위주의 책으로서는 한 번씩 좋지만, 이 책이 너무 메인이 되어 가지고 하면 어때요? 이런 어떤 아이들이 힘 조절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게 잘 찢어져 버리고, 그리고 조금만 읽다 보면 책이 막 형상이 엉망이 되는 책들이 많이 생길까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영화기 때는 이 좀 두꺼운 파스텔 톤에 이렇게 딱 펼쳤을 때 양면이 다 배경으로 이렇게 같이 연결되어 있는 책, 이렇게 딱딱 단락이 나눠져 있는 책보다 이런 책이 좋고요. 이 인터랙티브 북 같은 경우에는 가끔씩 그냥 우리가 양념처럼 재미있는 요소로 접근하지, 이 책을 너무 비중을 많이 두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평소에 내가 아이와 함께 대화를 이끌어 가기에는 그냥 제일 좋은 책은 그림 없는 책도 괜찮고요. 자, 그림 없는 책 우리 엄마들이 좀 곤란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책은 펼쳤는데 이 이야기를 어떻게 전개할지 내가 상호작용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글법 있는 책도 약간 조금 있는 책들을 접근하면 훨씬 더 그 속에서 내가 뭘 배운다, 아이들과 함께 상호작용할 수 있는 것들을 배운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비주얼 리트러시와 책 읽어주기에 대한 관점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비주얼 리트러시는요, 시각적 이미지에서 해석하고 구성하는 능력. 자, 우리가 매일 책을 만났을 때 한번 오늘 수업했던 거 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책은 크기가 다 다르다. 그리고 판형도 다르다. 그리고 표지도 다르고 재킷의 어떤 모습도 다르고, 그리고 면지도 다르다. 그리고 그 책의 내용도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도 다르다. 그리고 글씨체도 다 다르다. 그리고 말풍선을 통해서 그 주인공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따라가 보면 또 다르다. 테두리와 프레임도 다르다. 그래서 가급적 우리 아이들, 영유아기 아이들 중에 특히 7세 이전의 아이들은 이 테두리와 프레임이 있는 책은 가급적 조금 멀리 했으면 좋겠다. 나중에 7세 후반기 되어서 이제 경험을 중심으로 지식을 만들어 가야 되는 시기, 해마의 영역이 발달되어야 되는 시기, 7세 후반부터 초등학교에서는 그 시점에는 이 테두리와 프레임이 있는 책을 통해서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나의 어떤 경험과 지식들을 어떻게 하는 시기다. 이제는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이런 책도 괜찮다. 자, 오늘 책 읽기는요, 여기에서 마치고요. 이제 다음 주 우리 7주차 마지막 이 책 남았는데요. 그때는 여기 챕터 8, 챕터 9 부분을 요약해서 마무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신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포디즘 대량 생산 체계 사라진 시대의 대학 교육이라고 제가 타이틀을 적어 두었는데요. 포디즘이라는 게 대량 생산 체계라고 합니다. 우리가 산업화 시대에는 빨리 배워서 빨리 산업화 현장으로 나가야 되는 시기에는 이 대량 생산, 대량 교육 체계가 필요했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자동차 조립 라인이 사라지듯이 이제 전기 자동차가 나오고 수소차가 나오면서 예전에 석유를 통한 엔진으로 가던 자동차 그 조립 라인이 이제는 사라진 거죠. 우리 자동차 조립 라인 이렇게 머릿속에 떠오르시죠? 그런 것처럼 이제는 획일화된 학사 구조,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 획일화된 교육 체계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기술 콘텐츠 융합 학제가 바람직하다. 지금 여기에서는 대학의 교육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엄마들이 거꾸로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누누이 항상 말씀드리지만 2021년 7살이라고 기준 둘게요. 그러면 이 친구가 대학을 가기까지는 12년이 남았어요. 그러면 2021에다가 12를 더하면 2033년의 대학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상상해 보셨어요? 2022년에 서울대는요, 학과 선택과 전공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거는 뭐예요? 내가 필요한 공부를 이 대학에서 내가 선택해서 공부하겠다. 그러면 2033년에 우리 아이들이 만날 뭐 대학을 가든지 아니면 뭔가 됐든 이거는 세상은 완전히 달라져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거 학습지를 시켜서 글자를 익히게 하고 또 뭔가 학교에서 성적을 더 높게 받게끔 이 시스템을 만들고 이랬을 때 결국 이 아이가 나중에 고등학생에 대해서 고교 학점제를 만났을 때 나는 이걸 좋아하는 친구야, 나는 이걸 잘하는 친구야 하면서 내가 무리 없이 그런 것들을 내가 원하는 과목, 내가 필요한 공부를 선택할 수 있을까요?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을, 경험을 쌓지 않은 친구들은 결국 그 시기를 만났을 때 굉장히 딜레마에 빠질 거예요. 누구도, 엄마도, 아빠도, 부모도, 아이도 마찬가지. 내가 무엇을 잘하고 내가 어떤 것을 하고 싶어 하는 아이인지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막상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면 굉장히 힘든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때도 우리 엄마들이 어떻게 딱 세팅 시켜가지고 아이에게 너는 이런 과목을 선택하면 돼. 그러면 너는 미래에 이런 아이가 되어 있을 거야 라고 장담하실 수 있으세요? 천만의 말씀, 그죠? 그래서 지금부터 뭐가 중요하다? 자기 주도력을 키우는 게 되게 중요하다. 뭐부터? 의식주 속에 집어넣자. 이 경험치를. 뭐 책을 보고 싶은 친구는 책을 내가 선택하게 하고, 뭔가 학습 도구가 내가 필요하면 아이가 스스로 나에게 맞는 학습 도구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리고 뭐예요? 뭐 내가 입는 옷도 내가 선택하게 하고, 내가 먹는 먹거리도 내가 선택하게 하고, 많은 기회를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내가 이걸 잘할 수 있는 친구네, 아이네, 나네를 알 수 있고, 내가 이거는 되게 힘든 나구나. 그러면 힘든 이거를 내가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려면 그것도 내가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어떤 작은 것일 것 같지만 선생님 뭐 지금 애가 뭐 내가 먹고 싶은 거 먹는 거 선택하는 게 뭐 크게 다음에 도움 되겠어요? 아이가 입고 싶은 옷 입는 거 뭐 도움 되겠어요?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선택하는 경험을 많이 경험한 친구들은 나중에 어떤 지식적인 부분도 이거는 내가 필요한 공부네, 이건 내가 필요 없는 공부네,
이런 것들을 본인이 스스로 선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인공지능 시대의 우리 아이들은 나의 데이터를 잘 만들어가는 친구들이 되어야지만 결국 어떻게 할 수 있다? 그 시대를 만났을 때 유연하게 잘 희석되어서 한 인간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엄마들이 지금 아이들에게 해줘야 되는 것들이 정말 자꾸 갖다가 퍼주는 게 아니라 좀 넘어 아이 보듯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 아이가 어떻게 한다? 스스로 할 수 있는 경험치가 많아진다. 제가 주말 동안에 이 책을 봤어요. 2030 컨버전스라는 게 융합이라는 말인데요. 결국 내가 아는 무엇을 통해서 이 다른 것과 어우러져서 나의 어떤 것을 어떻게 더 생산적이고 막 시대에 맞게 만들어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융합,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책을 제가 주말 동안에 읽으면서 9장으로 요약을 했는데 제가 이 수업 마치고 한번 공유해 드려 보겠습니다. 그러면 대충 제목만 봐도 내가 과연 우리 아이가 만날 세상이 이런 세상인데 내가 지금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한번 여기에서 체크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가 있냐면은 무엇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라는 챕터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현대의 인공지능 혁명은 이미 학생들에게 개인별로 맞춤화된 학습 환경을 제공한다라고 했어요. 여기에 인간은 인간의 신경생리학적 데이터를 포착하는 센스들을 활용한다면 학생들 스스로 성공지향적인 마음가짐을 불러일으키거나 몰입의 상태를 창조할 수 있게 된대요. 이제 인류 앞에는 분산적이고 개인에게 맞춤으로 제공되며 학습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 환경이 펼쳐지기 시작했다라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너무 70년대 산업화 시대의 학습을 지금 우리 엄마들이 아이들에게 강요하시지 마시라는 겁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고요. 제가 수업 마치고 이 내용은 공유해 드릴 테니 한번 쭉 그냥 눈팅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주 화요일 날 이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